서울 면목동에 있는 오피스텔 6층에서 6살과 3살 남매가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인천에서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3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신호등과 버스 정류장을 잇따라 들이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에 산불 재난경보 주의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김천과 경남 하동 등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이 대북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가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전략자산 재전개와 실사격 훈련 재개, 차관급 확장 억제 협의와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개최 등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 오후 마지막 TV 토론회에 나섭니다. 내일부터 책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TV 토론에서도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비롯해 내년 총선 승리 전략 등을 두고 후보들 간의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먹통이었던 법원 전산 시스템이 어젯밤 11시부터 정상화됐고 수원과 부산회생법원은 오는 6일부터 정상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재판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법원 행정처장까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오피스텔 6층에서 6살과 3살 남매가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인천에서는 만취 차량이 신호등과 버스 정류장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면목동 오피스텔. 어제 오후 5시 반쯤 이곳 6층에 살던 6살 여아와 3살 남아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남매 사이로 침대 바로 옆 창문에서 방충망과 함께 떨어진 거로 알려졌습니다. 구급차 소리만 들었던 것 같아요. 일하고 있었어가지고. 모르는데도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보호자가 집에 함께 있던 거로 확인하고 추락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도로 중앙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덮친 겁니다. 사고를 낸 남성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정류장 인근에 있던 시민들은 대피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남 하동군 양고면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1헥타르를 태웠고 어제 오후 주민 10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던 경북 김천시 계령면 간문산에서 난 불은 저녁 7시쯤 진화됐습니다. 한때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던 경기도 시흥 야적장 불은 비닐하우스 3동을 모두 태우고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의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달에 내린 눈으로 동해안은 산불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낮았지만 건조경보에 강풍까지 겹치며 산불 위험이 커져서 산불 재난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 산불 재난경보 주의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건데요. 검찰은 검찰대로 남은 대장동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구체적 처분 방식을 정하겠다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3차례 검찰청에 불려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법원에 출석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으로 피고인 신분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작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책임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하지만 이 대표가 2009년부터 고 김 전 처장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국토부 문건 등을 보면 당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용도 변경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대표도 법정에 나올 예정인데 앞선 검찰 소환 조사 때처럼 취재진 앞에서 길게 입장을 말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가 불발된 뒤로 검찰은 영장에 담지 못했던 428억 원 약정설 같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동의안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필요한 보강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의 구속 기한에 맞춰 다음 주쯤 재판에 넘겨질 거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 처분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거라고만 답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3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 20여 명이 베트남 하노이로 2박 3일 워크숍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실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연말 당의 진로와 총선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워크숍을 여러 차례 연기하다가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워크숍 경비는 국회 경비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참석 의원들의 객출로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외유성 논란이 빚어진 더 좋은 미래 베트남 워크숍에 대해서 임시국회 일정이 협의되지 않아 의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승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를 밀어붙이더니 단체로 집단 외유를 떠났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들께 상임위가 잡혀 있냐, 따로 지금 잡혀 있는 게 없다. 국회 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일정에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특히나 지금 당내 상황이 좀 복잡한 상황에서 이 소통과 당내 단합과 관련된 향후 좀 더 좋은 미래의 어떤 역할을 고민한 자리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알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정사상 초유로 국회법도 무시하고 3.1절 이재명 방탄국회를 밀어붙이더니 정작 국회는 내팽개치고 단체로 외유를 떠난 것입니다. 민주당 진로를 베트남에서 찾는다? 외국에서 총선 준비를 한다?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구차하기 짝이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가 수도권 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오늘 있을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에서 열린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 못지않게 당원 선거인단이 많은 만큼 모두 사활을 걸었습니다. 실패한 지도자가 내년 총선 앞장서면 안 된다고. 공천 파동 일으키면 중도층, 청년층 모두 떠납니다. 여러분, 이 필패 방정식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싸워 이기는 국민시원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1강 주자 김기현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도덕성 공세도 계속됐습니다. 부동산 의혹 있는 후보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협공에 나섰습니다.
도시개발을 이유로 이권을 챙겼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뒷감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정과 비리를 도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 총질이 아니라 내부 수술입니다. 총선 패배를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경쟁자들의 파상 공세에 맞서 김기현 후보는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특히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안철수, 황교안 후보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울산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터널 지나가도록 최종 확정한 사람이 민주당 송철호 시장이 확정했대요. 이제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 이제 좀 사과하시고. 비윤을 기치로 내건 천하람 후보는 여권 내 주류 그룹 등을 싸잡아 비판하며 당내 개혁과 쇄신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계파 정치하고 우왕좌왕하고 동원된 인원 앞에서 당대표 혼자 폼 잡던 과거의 당으로 절대 퇴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국을 도는 연설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당권 주자들은 이제 마지막 TV 토론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토론회 다음 날 곧바로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과거사 언급 없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완용에 빗대 맹공을 이어갔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죽창을 들어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려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비판에 매국노 이완용을 끌어왔습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유일한 활로이다.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어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난했던 인사가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의 위원장으로 위촉된 것도 대통령의 친일 사관 때문이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친일 사관에 입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한 인사일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해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해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죽창을 들고 나섰다고 반박했습니다. 죽창가는 항일 의병을 소재로 한 노래인데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올리며 반일 여론전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지엄한 민심의 명령을 죽창가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이재명 의원은 개딸들을 앞세워 이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배짱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과거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민주당이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아니냐고 역공을 폈습니다. 원수 일본과 화해를 시도하고 일본에게 감사까지 표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용서받지 못할 매국노입니까? 아니면 토착 외구입니까?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도 이번 연설의 핵심은 한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제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쟁점 현안을 두고 한일 양국이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후 한일 양국의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지 않은 첫 3.1절 담화라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30건을 한동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침략자에서 파트너로 바뀌었다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엔 일본에 대한 사과나 반성 요구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모든 3.1절 기념사에 사과나 반성 등을 촉구했던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2011년 이후엔 모든 기념사에 역사 직시나 과오 반성, 진실 인정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과 2009년에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고 2008년엔 언급은 했지만 실용을 더 강조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둘째 해까지 말을 아끼다가 2005년부터는 위안부 문제와 역사 왜곡, 독도 문제까지 한일 간의 갈등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두 나라 관계 발전에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 연후에 화해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념사엔 일본에 딱 한 번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했는데 취임 첫 해 일본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시작으로 한일 관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때는 가해자 일본, 피해자 한국, 이 구도를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예, 거기서 이번에는 좀 벗어난 것입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의외로 재임 기간 내내 3.1절 기념사에서 사과 요구를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1993년 8월 일본이 고노 담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05년 고이즈미 담화, 2010년 간 나오토 담화 등에서 통절한 반성이라는 표현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아베 전 총리의 장기 집권 시기에 이 같은 역사인식을 부정하는 우경화의 흐름이 이어졌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 같은 현안까지 부각되면서 우리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됐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인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트너 차관보는 워싱턴 DC 허드슨 연구소 세미나에서 한국 내에서 미국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는 데 대한 질문에 새로운 메커니즘은 미국의 전략 운용과 계획, 사고 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한미 동맹 요소와 미국의 확장 억제 요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일부의 경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비됐던 법원의 전산망이 어젯밤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법원 일반 사무는 물론 재판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법원 행정처장까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에 접속하려 하자 접속할 수 없다는 안내가 뜹니다. 사건 관계자들이 사건 관련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원 전산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겁니다. 공탁금 납부 등 일부 법원 일반 사무도 마비되면서 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은 잇따라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집행비용을 납부해야 되는데 전산 오류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내일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판사 등 직원들이 이용하는 법원 내부 전산망도 온종일 장애를 겪었습니다. 재판 일정을 입력하거나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모두 열리지 않으면서
일부 재판부가 급하게 재판 날짜를 바꾸는 등 실제 차질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소제기, 자료 제출 등 모든 작업이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지는 민사재판에 불편이 집중됐습니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도 불가능하다며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 상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시스템이 먹통이 된 건 최근 문을 연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과 관련한 데이터 작업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밤부터 두 법원에 필요한 사건 데이터를 옮기면서 충돌을 막기 위해 전산망 가동을 잠시 중단했는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작업이 계속 지연된 겁니다. 7억 7천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도 작업이 지연된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작업을 마치기로 한 날 새벽까지도 데이터 이관이 끝나지 않자 전산망이라도 다시 가동하려 했는데 여기서도 작업이 지연됐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입니다. 결국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사무와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께 큰 불편을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어젯밤 11시부터 법원 내외부 시스템이 정상화됐지만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은 추가 데이터 이관 작업으로 오는 6일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12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인천 건축왕 사건의 피해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가 남긴 유서에는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정부의 정책에 실망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 이른바 건축왕으로 알려진 60대 남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163명에게서 보증금 126억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혐의입니다. 세입자들 보증금 혹시 돌려주셨을까요? 변제 계획 이행하신 건가요? 남 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만 2,700채가 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남 씨 소유의 빌라에 살던 30대 남성 A 씨가 지난달 28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재작년 전세금 7천만 원을 내고 빌라에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미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 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숨진 A 씨는 휴대전화에 유서로 추정되는 짤막한 글을 남겼습니다.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심경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그동안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대책위는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정부와 인천시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오는 6일 인천 주안역에서 고인의 뜻을 기리는 추모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난민들인 거거든요. 나라에서는 개인이 해결하게끔 하지 마시고 수사부터 나라가 좀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앞서 건축왕 남 씨를 지난해 12월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남 씨의 사기 시점을 지난해 상반기 이후로 한정해 피해자와 피해액을 줄여 다시 영장을 신청해 구속을 끌어냈습니다. 남 씨 측은 부동산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이라면서 부동산을 팔고 남 씨의 사재를 출연해 빚을 정리하겠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 씨 측이 지난해 상반기 이전에 맺은 전세 계약도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지난해 생후 9달 된 원아의 얼굴에 이불 등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돌도 안 지난 아들을 떠나보낸 부모는 하루하루를 큰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보티뇽 씨 부부는 어둠이 내리는 밤이 무섭습니다. 부부의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해 11월 10일. 태어난 지 9개월 남짓 지난 아들 천동민 군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부터입니다. 이후 거의 매일 밤 꿈에 아이가 나타나 도와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기 사고 후에 얘가 밤에 못 자요. 매번 처음 자서 아기 나와. 뜬 게 아기 여기.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집이 뭐예요? 사건이 있기 전 두 사람의 한국 생활은 힘들었지만 아이가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군이 떠난 뒤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아갈 수나 있을지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애가 있었어. 이게 행복했잖아요. 그 힘든지만 그 전심이하고 이거 그냥 천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건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입니다. 대학원 수업과 생계를 병행해야 하는 탓에 천군을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단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이가 낮잠을 길게 자지 않아 귀찮겠다는 게 원장이 밝힌 이유였습니다. CCTV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원장은 14분 동안 천군 위에 이불과 쿠션을 덮어 질식하게 했는데 이후로도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 뒀습니다. 원장의 학대는 그날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원장은 아이를 맡은 다음 날부터 손이나 무릎으로 몸을 누르는 등 무려 25번이나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다른 원아 2명에 대해서도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달 열렸습니다. 재판에 등장한 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과 달리 천군의 부모님은 원장으로부터 미안하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합당한 죗값마저 치르지 않는 건 아닐까 가슴이 떨려옵니다. 부모가 바라는 건 진심 어린 사과와 제대로 된 처벌뿐입니다. 희망이 제발 우리 아이들 돌아주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모두 엄마 애기 너무 보고 싶어요. YTN 김철입니다. 비대면 화상 수업이 늘면서 어린이 헤드셋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이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주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헤드셋 13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험 대상 9개 제품은 어린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KC마크와 제조 연도, 사용 나이 등 표시 항목을 빠뜨려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해 자율 개선을 권고했으며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간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모발에서 강력한 마약인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도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받은 유아인 씨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코카인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유아인 씨의 소변과 모발을 정밀 감정한 결과 프로포폴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마약 성분 2개도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낮부터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온화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6도로 어제만큼 공기가 차가운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봄 기온이 한층 더 짙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온 건조한 강풍, 얀간 지풍까지 불어서 산불이 비상인데요. 산림 주변에서의 소각행위나 산행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6도, 대전은 영하 3.6도, 광주는 영하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광주 14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은 더 따뜻해지겠지만 미세먼지로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의 공기가 탁해지기 시작해서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 정보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첫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서 이 대표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이 대표는 재작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당원 평가가 반영된 공천으로 배신자들을 심판하자는 친명계 주장에 비명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치 시대냐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이후 당내 갈등이 격화하자 당 지도부는 잇따라 분열은 더 이상 안 된다며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당이 더 단단히 하나로 되는 것보다 더 급선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결과 단합을 저해하는 그런 언행들은 서로가 더 자제해야 된다. 하지만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오히려 더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당장 친명계 일부에선 찬성이나 무효, 기권을 던진 의원들을 배신자로 규정했는데 당원 평가가 반영된 총선 공천으로 심판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이 배신한 것이거든요. 배신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확인하는 과정이나 여기에 문제 제기하는 과정은 당원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비명계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한 건데 나치 시대에서나 나올 법한 색출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색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그건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나치 시대에 그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경우 전략을 두고도 맞섰습니다. 친명계에선 아예 투표에 불참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비명계에선 이거야말로 정당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강성 지지층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당 홈페이지에 올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 준비에 집중하며 당내 갈등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재판 있으신데 어떻게 임하실지. 검찰이 대장동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당원을 이 대표에게 적용할지를 두고도 민주당 내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세계사의 변화에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매국노 이완용의 말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선이 식민지가 된 건 힘이 없었기 때문이고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유일한 활로였다는 이완용의 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 식민지배 전 국민이 항거한 날 윤 대통령은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항쟁 정신과 건국 이념을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비판한 데 대해 죽창을 다시 들고 나선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어제 아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기념사는 시대 변화에 따라 한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또 이 대표를 향해 죽창가와 개딸이라는 새로운 방탄복으로는 사법 처리를 피해갈 수 없다며 감옥 갈 각오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 중진들의 고언을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둘러싼 친일 논란에 대해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연설이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기념사에서 일제 침략이 우리 탓인 것처럼 해석되는 대목이 논란이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한일 관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얽혀 있는데 한일 양국 국민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은 파트너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요구해온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중심을 옮겼다며 반색하는가 하면 기시다 총리가 한일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본을 함께 가야 할 파트너라고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요미우리 신문은 당일 석간 일면에 해당 발언을 소개한 데 이어 이튿날 아침 신문에도 윤 대통령이 일본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중심을 옮기는 모습을 선명히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윤 대통령이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3.1절 행사장에서 일본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은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피해자와 가해자로 다뤄온 역대 한국 대통령과는 선을 그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연설을 살려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은 윤 대통령이 최대 현안인 징용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대일 관계 개선을 호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면서도 건전한 형태의 한일 관계의 복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日韓関係を健全な形に戻し、さらに発展させていくため、韓国政府と引き続き緊密に意思疎通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윤 대통령의 3.1절 메시지에 대해 일본의 분위기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주요 현안에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오피스텔 6층에서 6살과 3살 남매가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방 안에 침대에 있던 남매는 바로 옆 창문에서 방충망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호자가 집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추락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내 조직폭력배까지 끌어들여 가맹점 형태로 도박판을 불렸는데 누적 판돈이 무려 1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카지노 딜러가 카드를 돌리는 사이 아래쪽 화면에는 판돈이 계속 올라갑니다. 해외 호텔 카지노 실시간 영상인데 불법 도박 사이트에 중계해 돈을 걸게 했습니다. 다른 화면에는 경마와 스포츠 경기 승패 맞추기 같은 다양한 도박이 열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 46개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19년 9월부터 2년 동안 운영하면서 회원 3만 명을 모았고 오간 판돈 누적액은 10조 원에 달합니다. 도박 참여자 가운데는 20억 원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호텔 카지노라든가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그 영상을 그대로 중계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도박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작의 가능성이 더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일당은 전국에서 조직폭력배 13명과 지인을 끌어들여 국내 총판을 맡겼습니다.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면 배당금의 0.2%에서
1%를 수익으로 주고 가맹점 형태로 도박판을 불렸습니다. 경찰이 추정한 범죄 수익금만 1,000억 원, 일부는 조직폭력단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총책인 30대 A씨 등은 서울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비싼 수입차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어저께 온 돈이 이거 아니 그래 총 얼마인데 보니 3억 2천이야. 한번 세워. 경찰에 붙잡힌 피해자만 152명, 주요 가담자 16명은 구속됐고 대포 통장 대여자와 도박 행위자 등 136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250여 개 금융계좌에 나눠 보관된 범죄 수익금 106억 원을 재판 전에 찾아갈 수 없도록 조치하고 해외 도피 중인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도망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추격에는 배달 기사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11시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질주합니다. 신호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곡선을 달리던 차량은 중앙선을 넘기까지 합니다.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고야 승용차는 멈췄습니다. 추격하던 경찰이 역주행 사고를 낸 승용차에 도착했을 때 남성 운전자는 옆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차가 승용차를 쫓는 모습을 본 배달기사 4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남성을 쫓아 막아선 겁니다. 쫓기는 걸 보고 저기 삼거리에 있는 데서 유턴해서 돌아와서 이제 음주 차량인 걸 확신을 하고 같이 잡게 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 마산 하포구에서 의창구까지 10km 정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집에 귀가하기 위함이었고 수치 상태는 높았습니다. 면허 취소 상태였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 검거를 도운 배달기사들에게 포상금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이 시각 세계 코너입니다. 이란에서 여학생만을 겨냥한 독가스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에 맞선 보복성 공격이란 주장이 나오는데 이란 정부의 늑장 대응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누군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오릅니다. 독가스 공격을 당한 여학생입니다. 지난 1일 하루만 이란 아르다빌에 있는 학교 11곳에서 여학생 343명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여학생을 상대로 한 독가스 공격은 지난해 11월 이슬람 시아파 성지인 콤에서 처음으로 신고됐습니다. 석 달 동안 30여 개 학교에서 1,200명이 넘는 학생이 공격당했습니다. 아직 누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테러를 벌인 건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난방기기 때문이라던 이란 정부는 뒤늦게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دیجی رو ما مأمور کردیم که در این رابطه بیان و تحقیق بکنن که این کمیته از بهترین اساتید سمت‌شناسی کشور و اساتید دانشگاه‌ها 인권단체들은 히잡 의문사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보복성 공격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공모했거나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 정부는 여학교를 폐쇄하려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를 테러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نگران کننده ای رو برای دانش آموزان و اولیا ایجاد کنند. هدفشون هم به تعطیلی کشوندن مدارس. 이란에서 여성 대상 테러는 있었지만 여성 교육권을 겨냥한 공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늑장 대응과 말바꾸기가 계속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 지역에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파괴 공작 그룹이 침투해 러시아군과 교전이 발생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무장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브리안스크주 클리모프스키 지역에 침투했다며 보안군이 육군과 함께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보고마즈 브리안스크 주지사는 우크라이나의 정찰대와 사보타주 그룹이 루베찬의 마을로 침투했다며 이들이 차량을 공격해 1명이 숨지고 어린이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인도 뉴델리에서 짧은 면담을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나라 외교수장의 첫 1대1 만남에서 블링컨 장관이 러시아 침공에 대항한 우크라이나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할 거라고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또 최근 러시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한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현지 시간 1일 미국에서 열린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기대를 모았던 저가형 모델 구상을 공개하지 않고 조립 비용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구상만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행사에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저가형 전기차, 이른바 반값 테슬라를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날 행사를 앞두고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이 공개되거나 윤곽을 드러낼 거라고 기대했지만 언급하지 않자 테슬라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국가주석에 50대 젊은 지도자 보반트엉 공산당 상임 서기가 선출됐습니다. 베트남 국회는 2일 특별회의를 소집해 트엉 국가주석 임명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치국 일원인 트엉은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종 서기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신임 트엉 주석은 현재 베트남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패 척결을 주도할 거로 예상됩니다. 홍콩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1일 무료 항공권 50만 장 배포를 시작하자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2일 오전 11시 현재 홍콩 에어라인 홈페이지에는 접속까지 2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안내문이 뜨는데요. 이는 전날부터 이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무료 항공권에 응모하려는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벌어졌습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2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약 3,117억 원 규모의 헬로 홍콩 캠페인을 발표하면서 이달 1일부터 6개월에 걸쳐 관광객 유치를 위해 50만 장의 무료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네, 어제 3월 2일은 새학기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초, 중, 고등학교 입학식이 4년 만에 제대로 열렸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1학년 학생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교문을 통과합니다. 품에 가득 안기는 꽃다발, 가족, 친구들과의 기념 촬영. 마스크 벗고 찍자. 코로나19 유행으로 멈췄던 대면 입학식이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실내화랑 가방이랑 많이 챙겨왔어요.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귈 것 같아요. 2년 전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 혼자서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첫째 뒷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둘째 학부모는 오늘이 더 특별합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이런 포토전 같은 것도 이 교문 앞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사진도 찍고 아마 할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는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전 개교한 이 학교는 강당에 다 같이 모여 입학식을 하는 게 처음입니다. 133명을 직접 맞이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감개무량합니다. 실내 마스크는 해제됐지만 맨 얼굴인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사들이 먼저 용기를 내봅니다. 제가 이제 1학년 담임이다 보니까 조금 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입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표정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애들의 표정을 봐야겠구나. 애들 눈빛만으로 소통하는 거 쉽지 않구나라는 걸 지금 다 인식하고 계셔서 정부가 마련한 방역 지침에는 급식실 칸막이와 발열 검사 의무가 해제됐지만 이 학교는 5월까지 유지한다는 자율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교실에 빽빽했던 칸막이가 사라졌듯 코로나19 유행 전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조금씩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심각한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청북도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 대해 6년간 1,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모두 7,456명, 합계 출산율은 0.87명으로 2021년 0.95명에서 0.12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감률은 전국 시도 가운데 2021년 7위에서 지난해 14위로 급감했습니다. 각종 육아 복지 정책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을 수 없자 충청북도가 현금 지급이라는 유인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충북에서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 대해 6년에 걸쳐 1,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출산율 저하라는 것이 비단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출생아 현금 지급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적 현금성 공약인 출산 육아 수당으로 그동안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들이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역 내 출생아 수의 62.5%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의 반대가 거셌지만 인구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뜻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육아 수당에 드는 비용은 도비와 시군비를 4대6 비율로 투입합니다. 다만 출생아가 많아 재정 부담이 많은 청주시는 그동안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차등 지원받던 보조사업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데 공감을 같이 했고요. 그 복지부의 사회부장위원회 최종 조정을 거쳐서 올해부터 2년간 사업을 시행한 이후 성과평가를 실시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조건부 합의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지역은 물론 국가적 종망이 걸린 가운데 충북의 출생아 현금 지급이 출산율 증가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여전히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기온은 영하 1.6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하지만 낮 동안 따뜻한 서풍이 기온을 끌어올리겠고 서울 기온 11도까지 오르며 다시 온화해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봄 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 큰 날씨에는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없어서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는 계속되겠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양간 지풍까지 몰아치겠습니다. 산림 주변에서의 소각행위 주의해 주시고 산불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1.6도, 대전 영하 3.6도로 어제보다 낮은 곳이 많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광주 14도, 대구 16도로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질이 점차 탁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